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사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이것을 보고는 한국과 절대 싸우면 안 된다며 최근 2주 동안 북한까지 방문하며 북한에 러시아 최신 무기를 보내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위협했던 푸틴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돌변하며 한국에 긴급 사죄를 한 것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위협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더니 푸틴은 갑자기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다양한 군사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무기 거래와 기술 교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푸틴이 며칠 전 한국에 경고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인데요.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첨단 무기들을 북한에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들을 대규모로 제공받는 대신 북한은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와 전쟁 중 사용 중인 포탄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CNN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푸틴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관련 기술 및 자원을 제공받을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게 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푸틴이 북한에 주기로 한 첫 번째는 바로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미사일의 장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은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군사기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400 트라이엄프, 러시아의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공중 및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400km의 사거리와 30km의 고도까지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S-400은 북한이 이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의 공군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군우주는 한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S-400은 북한의 방공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푸틴은 김정은의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 최신 무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하고 직접 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외에도 차 세트와 해군 장성의 단검도 함께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예술품으로 이에 화답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최초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천만 8천만 루블 약 5억 11억 원에 판매된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아우루스 번호판에는 7-27-1953이 적혀 있는데 이는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미를 과시했다. 전했습니다. 한편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러시아를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동맹으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며 이 협정으로 북러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가 즉시 지원하고
최후의 상황에서 핵까지 쓸 수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러시아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오물풍선들을 쏘아대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현재 경기 지역과 서울 일대를 떠다니고 있는 상태로 북한이 그동안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는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을 폐기한 표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 9시 3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국민들께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차량과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12건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차량 앞 유리가 박살이 나버리는가 하면 주택 지붕도 파손될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CNN은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살포한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역설적으로 북한 내 열악한 생활 실태를 보여줬다. 전문기관이 오물을 분석한 결과 토양에 사는 기생충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기생충에 묻어있는 토양을 분석하자 기생충들이 인분으로부터 유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학비료 대신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보건환경 후진국에서 식별되는 모습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최첨단 무기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포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꿔 한국에 긴급 사죄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푸틴은 얼마 전 북한에 보내기로 했던 모든 러시아 첨단 무기 계약을 전부 취소하겠다며 러시아 외교부를 총소집해 절대 한국과 싸우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최근 푸틴이 한국의 K9 위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주변국들 모두가 한국의 K9로 자국군을 도배 완료했는데 실사격 장면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목격됐고 러시아산 자주포와 비교해 폭발력은 30배, 사거리는 5배 이상 뛰어난데도 기동성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푸틴이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의 수장이 방한했습니다. 미국 방안보협력국은 미국 국방부의 무기 수출 관련 기관으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무기의 수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의 수장이 한국에 와서 극비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주한미국상 공회의소 항공우주방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 지머시 미국 방안보협력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제휴의 전투기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 KF-21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F414 엔진이 탑재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의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 방안보협력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허시 국장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시 국장이 가장 눈여겨본 곳은 FA-50이라고 했습니다. 허시 국장은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찾아가 FA-50 생산시설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미국에게 FA-50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겐 지금 하루빨리 훈련기 도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KAI는 FA-50을 판매하며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FA-55PL에는 미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능동전자주사의 ESA 레이더,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포드 표적 추적 장치와 레이저, 유도폭탄, 공중급 유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국의 기술도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에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달아서 팔고 있기에 미국은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허시 국장의 방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말이 나온 후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T-50은 미 공군 차기 고등 훈련기에 도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당시 선택받은 훈련기는 미 보잉사와 스웨덴 사브가 내놓은 T-7 레드호크였습니다. 하지만 T-7 레드호크는 각종 기술적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이에 이제 3년 내에 도입되는 이 해군의 전술인문기와 고등훈련기, 미 공군 전술인문기 사업을 합쳐
총 500여 대 규모 사업에 FA-50이 또다시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전투기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우방국 시장 진출 등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돌연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FA-50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일본의 T-4 훈련기는 1988년부터 실전 배치된 훈련기로 총 212대가 생산됐는데 현재 기체가 심하게 노후돼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보잉 사부가 개발 중인 고등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있는데 개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이 차세대 고등 훈련기로 개발 중인 T-7업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T-7호를 도입한다면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 실제 일본 업체의 개발 기여도는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7호가 여러 테스트 결함을 보여 미 공군의 첫 운용 시점이 2028년까지 연기됐다며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라이선스판 T-7호 가칭 T-7AJ를 비교적 싸게 얻으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동 개발이기보다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구입해서 싸게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T-7호가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자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훈련기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정말 미국과 함께 새로운 자국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동 개발을 말하면서 개조 자유도 혹은 항공기 요구 성능이라든지 일본 주도로 포함시켜 간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 공동 개발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위험 분담 차원에서 함께 개발할 뿐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겠다며 사실상 독자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쓸 수 있는 차기 함재용 훈련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군용 훈련기가 아니어서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좌초되었던 것처럼 이번 훈련기 개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초 미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최첨단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방침에 따라 좌절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일본이 F-22, F-35 제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핵심 기술을 로키드 마틴에게서 가져오려다가 무산된 것입니다. 한국도 KF-21을 개발하면서 핵심 4대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기술 공유가 가능한 영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T-7호가 개발의 난항을 겪으며 예정된 기간보다 수년 늦어졌기에 훈련기가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훈련기 개발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미 검증된 훈련기 T-50, FA-50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일 공동개발 훈련기는 T-7A 기종의 파생형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이 보잉의 T-7호가 아니라 로키드 마틴과 T-50 기반으로 전술 훈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문제 많은 보잉의 T-7호보다 로키드 마틴의 T-50을 선택할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훈련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후보 기종으로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의 T-7호가 경합을 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AI의 T-50을 참여시키려는 방위성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면서 FA-50의 미국 진출에 대한 희망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은 T-50을 2011년 경전투기로 개조,
양산하면서 탄생했는데 당시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경전투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고등 훈련용으로는 과도한 성능이라고 했는데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 치고 성능이 좋고 최신 전투기에 비해선 기능은 떨어져도 가격은 싼 특징이 큰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와 전투기로 다 쓸 수 있어 국방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엔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매력적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증명됐습니다. FA-50은 최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도 8천억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A-50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사업비로 FA-50을 총 16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강의 가성비를 뽐내는 FA-50을 가장 잘 쓰는 곳은 필리핀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공군이 훈련 중 FA-50으로 미 F-21을 격추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경공격기 FA-52, 5세대 전투기인 F-21을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 HUD를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F-22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중거리 교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FA-50과 F-22가 도그 파이팅이라고 부르는 WVR 가시권 환경으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FA-52, F-22를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것을 가지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국에게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빌리빌리에서는 한국형 F-16 소형 버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전투기인 FA-5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FA-50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한 중국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과 싸울 때는 F-22의 그립자조차 보여서는 안 된다. 한국이 단 한 발에 중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첨단 공격 헬기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군이 이 첨단 공격 헬기를 중국과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던 중국 공군들이 일제히 주랭랑을 친 것은 물론이고 시진핑은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금 당장 한국의 이 첨단 공격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첨단 공격 헬기가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육군을 1초 만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탱크 10만 대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인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초대규모 주문을 시작하며 한국이 초대박 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최신 첨단 공격 헬기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 공개한 헬기가 북한은 물론 중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최첨단 헬기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소형무장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죠. 2018년 11월 CJ-로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승진 육군 대령방위사업청 소형무장 헬기 체계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AH-1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습니다. 동체 위의 메인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씁니다. 꼬리 부분 보조 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공격 헬기 기능은 바로 표적이 안 보여도 정확하게 맞추는 천검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하나가 생산할 천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H의 천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는 천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천검은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MD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DS라고 해서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20km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번 발사로 중국 전차 4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하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옐로나이프에서 실시된 저온 시험에서도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군도 한국의 이 신형 최첨단 공격 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손은 호주였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한국의 레드백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차마저 제치고 호주군의 선택을 받으면서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한 호주가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초대규모로 구매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H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T-50과 한국의 스텔스기 KF-21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가 육군과 공군 모두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미국-호주 합동훈련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프레데터스 런 프레더터즈 런 합동훈련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합동훈련에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오스프리에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하고 호주군은 타지 않았으며 다윈 연안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22 오스프리입니다. 사고기는 이전에도 사고 이력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해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해 미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호주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안전하면서도 성능은 최고인데 생산해서 직접 총알 배송까지 놀라운 스피드에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대박 행진에 중국이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 방산업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 국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만 수입한 결과 방산 역량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국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을 내놓는 등 대국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이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황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낸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 규모 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 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 YMTC와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 메모리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D램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과 물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밴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 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 작전에 동참했기에 칩 4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황기에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 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가량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 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이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